샬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0번째.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 우리는 SNS를 확인하는 것이 사랑받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이 불안감을 잊게 해준다거나 같은 예측을 습득한다. 어떤 습관이 긍정적인 느낌과 연결되면 매력적인지를 잘 파악하면 이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때때로 마인드세트를 살짝만 바꿔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떤 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해.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야 해. 저녁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해 등. 자, 이제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보자.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해내다로 바꾸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낸다. 영업을 위해 전화를 몇 통 해낸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낸다 등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각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 즉 이런 행동들을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보도록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쪽의 현실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해낸다. 그러나 양쪽 중 어떤 마인드 세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얘기를 읽고 생각해보자. 언젠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 변화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떤 습관에 관해 결함보다는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운동. 많은 사람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부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돈을 전략하는 것은 종종 희생과 연관된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달으면 전략이 제한이 아니라 자유임을 알게 된다. 지금 아끼며 사는 것은 미래의 생활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깨달음이다. 즉 이번 달에 아낀 돈은 다음 달의 소비 능력을 증가시킨다. 명상. 오늘 3분 더 명상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잡생각이 끼어들면 쉽게 망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좌절의 순간을 심호흡을 할 기회로 생각하며 기쁘게 여길 수도 있다. 잡생각은 명상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것이다. 중요한 행사 전에 초조함. 많은 사람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대규모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불안해한다.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흥분이 고조되기도 한다. 이런 느낌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신경이 곤두서고 위기를 느낀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유연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 예를 들면 신경이 날카롭다를 지금 흥분되고 아들의 난리니 솟구쳐서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로 재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세트의 작은 변화는 특정한 습관이나 상황과 관련된 느낌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게 도와준다.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면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 보자. 이는 습관을 자신이 즐기는 어떤 것과
연관시키는 연습으로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한 순간에 그 신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에 늘 같은 음악을 듣는다면 그 행동과 음악을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 기분을 얻고 싶을 때면 언제든 재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피츠버그의 출신 권투 선수이자 작가인 에드리터 보어는 이런 방법을 특별히 인지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전략을 통해 이득을 봤다. 그는 이를 기이한 자각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을 쓰는 동안 헤드폰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올라갔다. 음악을 전혀 틀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는 이 전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절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는 헤드폰을 썼고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들으면서 작업에 집중했다. 그런 일을 5번, 10번, 20번 되풀이하자 헤드폰을 쓰는 것은 자동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일과 관련된 신호가 되기 시작했다. 열망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운동선수들은 시합 형태의 마인드세트로 자신을 몰아넣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야구 선수 시절 나는 경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투구 연습을 하는 특정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의식은 모두 10분 정도 걸렸고 나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그 의식을 행했다. 경기하기 위해 몸을 덮이는 것 말고도 이 의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나를 올바른 정신 상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전 의식을 경쟁심 및 집중력을 높이는 것과 연관짓기 시작했다. 심지어 사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의뢰를 행함으로써 시합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전략은 다른 목적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라.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이든 거품 목욕을 하는 것이든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떤 것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 뭔가를 하기 전에 매번 수행할 짧은 의식을 만든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 일 같은 것도 괜찮다.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 짓는다. 강아지를 쓰다듬는다. 반복한다. 마침내 당신은 이 심호흡과 미소를 좋은 기분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 여기기 시작할 것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신호가 되는 것이다. 한번 확립되면 감정 상태를 변화시켜야 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어라. 인생이 서글픈가? 3번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어라. 습관이 일단 구축되면 신호는 열망을 촉발한다. 심지어 당신의 상황과 조금도 관계가 없다고 해도 말이다.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계된 연상틀을 바꾸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 예측을 다시 설계하면 어려운 습관도 매력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2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라.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라. 모든 행동은 표면적인 열망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습관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욕망을 현대의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신호가 같아도 각자의 예측에 따라 좋은 습관이 나타날 수도 나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 나쁜 습관을 하지 않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나쁜 습관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습관은 긍정적인 느낌과 연관될 때 매력적인 것이 되고 부정적인 느낌과 연관될 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된다.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첫 번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습관 점수표를 활용하라. 현재 습관을 써보고 그것들을 인식하라. 실행 의도를
이용하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를 이용하라.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환경을 디자인하라. 좋은 습관의 신호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유혹 묶기를 이용하라. 하고 싶은 행동을 해야 하는 행동과 짝지어라. 당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에 들어가라. 동기부여 의식을 만들어라. 어려운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좋아하는 뭔가를 하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첫 번째,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신호에 노출되는 횟수를 줄여라. 주변 환경에서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제거하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마인드세트를 재구축하라. 나쁜 습관을 피했을 때 얻을 이득에 초점을 맞춰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쉬워야 달라진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플로리다 대학교 제리 율스마 교수는 영화 사진 수업 전날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강의실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양적 집단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들은 수행할 과제의 양만으로 평가를 받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 날 율스마는 이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의 양만 봤다. 즉 과제 사진 100장을 제출하면 A점은 90점을 제출하면 B는 80장을 제출하면 C는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겼다. 반대로 강의실 오른쪽에 있던 학생들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들은 과제의 질만 평가받았다.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받았다. 학기 말에 율스만은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들이 양적 집단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는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인화 방법을 테스트해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반대로 질적 집단은 사진의 완성도에만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이나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사진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사한 이야기가 데이비드 베이즈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에도 언급된다. 이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게재했다. 전체 내용은 책 뒤쪽 주석에 설명해 두었다.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프로그램, 완벽한 부업, 아이디어만을 찾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최선의 접근법을 생각해내는 데만 몰두한다. 이 최선에 대해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은 적이다. 이 말은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고문들에 대해 2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것은 동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기고문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 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까? 실제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할 위험 없이 그 과정을 겪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한다. 우리 대부분은 비판을 피하는 데 선수들이다. 실패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동작 정도까지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다.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재 고객 4명과 대화를 했어. 좋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있는 책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이걸 합치면 돼.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의 또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연습을 바란다. 어떤 습관에 동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가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이 현상은 1949년 처음 이를 설명했던 신경과학자 도널드 해브의 이름을 따서 해브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함께 촉발된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악가들은 쇠뇌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는 기타 현을 뜯거나 바이올린을 활로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수학자들은 하두 정소염 내의 회백질이 큰데 이 부위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의 크기는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수학자일수록 회백질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뒤에는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이 뇌의 특정 부위도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물론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 반복의 중요성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860년 영국의 철학자 조지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 행동들은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어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식과 과학적 증거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반복은 변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시작 지점에서 습관을 상당한 노력과 집중을 필요로 한다면 몇 번 반복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만 여전히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충분히 반복되면 습관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습관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한계점, 즉 습관 한계선을 넘어가면 행동은 의식 없이 더
하게 되거나 덜 할 수 있다.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한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했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 한쪽은 실행했고 한쪽은 동작만 있었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일일 10분씩 걷기. 이 그래프는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씩 걷는 습관을 세운 사람의 그래프다. 행위가 반복될수록 점점 자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일 10분씩 걷기라는 실제 습관에 관한 자동화 수준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학습 곡선이라 불리는 이 도표의 모양은 행동 변화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습관 형성에서 시간 어떤 효력도 없다. 20일이냐 30일이냐 300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다. 어떤 행동을 사흘에 2번 하는 것과 200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우리의 현재 습관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의 반복이 필요하다. 행동이 정신 속에 완전히 내장되고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충분히 엮어내야 한다. 따라서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과 관련해 있다. 쉽게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이 법칙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쉽게 만들어라 이다. 가장 효율적인 학습 형태는 실행이다. 계획 세우기가 아니다.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움직임에 맞추지 마라.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들인 시간보다 그 습관을 실행한 횟수가 더 중요하다.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어몬드 총균세에서 단순한 사실을 지적했다. 대륙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인간 행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측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다. 즉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길고 가느다랗게 대륙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 넓고 평평한 모양이 아니다. 아메리카 대륙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유럽, 아시아, 중동 대륙은 반대다. 대륙의 모양이 동서로 뻗어 있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이런 대륙 모양의 차이가 수세기에 걸쳐 농업이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동서를 축으로 한다. 반면 미국과
아프리카는 북남을 축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보다 위아래로 기후 분포가 다양하다. 그래서 농업은 다른 지역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2배 빨리 전파되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농부의 행동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농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농부들은 북에서 남보다 동에서 서로 진출하기가 더욱 쉬웠다. 이는 위도가 같은 위치인 경우 기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농부들은 프랑스에서 중국까지 길게 뻗는 형태로 몇몇 곡물을 지배할 수 있었다.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 기후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캐나다와 플로리다 기후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만 해도 알 것이다. 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농부라 해도 캐나다에서 겨울에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재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눈은 흙을 대체하기 힘들다. 북남 방향으로 곡물들을 재배하려면 농부들이 각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을 찾고 재배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농업 전파 속도는 아메리카 대륙보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2~3배 더 빨랐다. 수세기 동안 그 차이는 무척이나 큰 영향을 끼쳤다. 식량 생산 국가가 더 빠른 인구 성장을 이끌었다. 인구가 많아지자 더 강한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더 잘 갖추게 됐다. 곡식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인구 증가 속도는 다른 대륙보다 좀 더 빨랐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당한 차이를 초래했다. 농업 전파는 세계적인 규모로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동기가 행동 변화의 주요 요소라고 알고 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면 실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동기는 게으르게 지내는 거, 편리한 일을 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영리한 전략이다. 에너지는 귀중한 것이다.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두 가지 유사한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고가 적게 드는 선택지로 기울게 된다. 이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으로 최소 행동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두 지점 사이를 갈 때 최소한의 에너지가 드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간단한 원리는 우주의 법칙 근간을 이룬다. 이 개념에서 우리는 동작과 상대성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경지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기후가 다른 북쪽으로 향하기보다는 동일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동쪽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취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모든 행동에는 특정한 양의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00번 푸시업을 하는 걸 목표로 세웠다고 하자.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동기가 일어나고 흥미를 느꼈던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할 만큼 힘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게 지치고 만다. 이와 달리 하루에 한 번 푸시업 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을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행동을 살펴보자. 무척 적은 수준의 동기로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휴대전화 스크롤을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은 습관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간다. 그것이 행동들이 대개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저하게 편리한 일들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습관이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목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명상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일기 쓰기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습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습관이 가져다 줄 결과다. 장애물이 클수록, 즉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수록 내가 되고 싶은 상태와 멀어진다. 이것이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하기 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 같아 보이는 순간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척 게으르다면 아이를 기르고 사업을 시작하고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 우리는 무척이나 힘든 일을 할 능력이 있다. 문제는 어떤 날은 그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솜쉽게 하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힘든 날에는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도전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면하는 저항이 적을수록 더 강한 자신이 나오기 쉽다. 쉽게 만들어라의 진짜 의미는 그저 쉬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시간에 걸쳐 대가를 치르며 일하는 순간에 가능하면 그 일을 쉽게 하라는 말이다. 구글과 아마존에서 파는 거. 지금 정원에서 중간 부분이 구부러진 호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호수에서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충분히 나오지는 않는다. 호수로 나오는 물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밸브를 더 세게 돌려서 물이 좀 더 세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호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서 물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 동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밸브를 세게 돌려서 구부러진 호수로 물이 나오게 하는 일과 같다. 그 일을 할 수만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삶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반면 습관을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일은 호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는 것과 같다. 삶에서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마찰을 줄이는 것이다. 습관과 관련해 마찰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환경 디자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행동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어디서 실행할지 결정할 때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습관은 그것이 생활 흐름에 적합할 것일 때 세우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퇴근길 중간에 체육관에 있다면 운동하러 가기가 더 쉽다. 이는 체육관 앞에 멈춰 서는 일이 생활 패턴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체육관이 퇴근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심지어 몇 블록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 일부러 가야 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마찰을 줄이는 일이다. 종종 우리는 무척 마찰이 큰 환경에서 어떤 습관을 시작하곤 한다. 친구와 저녁 먹으러 나가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집안일이 쌓여있는 환경에서 책을 읽으려고 한다. 스마트폰에 온 정신을 팔고 있으면서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1970년대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였다. 뉴코에 실린 칼럼 늘 더 낫게 하라. 제임스 서로위크는 이렇게 썼다. 일본 회사들은 린 생산법이라는 알려진 방식을 강조했다. 이 방식은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낭비를 끈질기게 제거하면서
환경을 재구축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작업자들은 몸을 돌려 작업 도구에 가 닿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 그 결과 일본 공장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일본 제품들은 미국 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았다. 1974년에 미국의 컬러 텔레비전은 일본의 텔레비전보다 수리 요청 전화를 5배나 더 많이 받았다. 1979년까지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데 3배나 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이 전략을 삭감에 따른 부가라고 부른다. 일본 기업들은 제조 과정에서 모든 마찰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했다. 낭비되는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이 말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을 제거할 때도 쓰인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차츰차츰 빼앗아가는 마찰 요소들을 제거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환경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인지 부하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서비스나 물건은 삶에서 발생하는 마찰, 즉 수고를 줄여주는 것들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식료품 쇼핑이라는 수고를 줄여준다. 데이트 앱은 복잡한 소개 과정을 줄여준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수고를 줄여준다. 문자 메시지는 메일을 보내는 수고를 줄여준다. 일본 텔레비전 제조업체는 작업 환경을 재구축해서 낭비되는 움직임을 줄였고 이로써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많은 단계들을 단순화하거나 제거했다. 제품의 형태가 단순화되었고 계정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클릭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끝.